우리가 미래에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 직업군, 산업군들은 전문가들이 이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명문대, 상위 학벌, 좋은 학교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미래에 뜨지 않을 본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전공들을 추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게 어느새 지금 미국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기회를 가져가는 건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에 올라타는 산업들입니다.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리더십 있는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육들이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은 리더십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글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길을 가다가 휴지를 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집요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볼 때도 게임을 할 때도 흠뻑 빠져서 하는 걸 정말 잘해요. 이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영수, 코딩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10대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 수업을 쓰게 된 저자 이경민입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노력이나 검색이 아니라 우연히 저를 마주치게 되셨을 건데요.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이 시청한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유튜브가 간택해 준 겁니다. 당신한테는 이 컨텐츠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AI 얘기도 하고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만들어준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게 유튜브만 있을까요? 요즘 많이 나오는 딥시크, 챗GPT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모빌리티, 자율주행, 세상 곳곳에서 이제 AI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AI라고 해서 어려워해서도 안 되고 멀리 해서도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AI가 만들어 나면서 직업이 사라진다고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안 되어야 하니까 AI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AI에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라고 고민이 되실 때는 AI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게끔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시대를 선도하고 지배하는 게 바로 AI를 설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빅테크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죠.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회사고요. 알파벳, 구글,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워낙 잘 아실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이 7개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학생들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전공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한번 바치겠습니다. 별로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미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게 있었어요. 산업혁명 때 기관, 기계를 부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기계는 계속 정착됐고 확산됐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노동을 하지 않고 지식 서비스 노동을 많이 확대되기 시작했잖아요. 돌이켜봅시다. 100년 전에는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했어요. 이제는 사람이 절반 그리고 기계가 절반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 보면 직접 택시가 자율주행을 해서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럼 자율주행 말고 또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병원 가셔서 수많은 엑스레이, CT 뭐 이런 영상의학에서 오랜 수련을 거친 전문의분들이 영상의학 자료를 해석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사례를 다 공부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순식간에 이걸 다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의학 자료를 학습하고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AI가 대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 모빌리티 그리고 의료에서 체감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막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하고 작곡 공부를 해야 돼요. 음대를 가야만 곡을 쓸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AI 어플만 다운받아도요 작곡을 전공하지 않고도 스스로 음악을 만들 수 있고요. 유행하는 챌린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해외여행 가실 때 어플 하나면은 다 여행 가능하시잖아요. 영어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 세계 언어들을 실시간으로 통번역해주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영어를 잘해야만 해외여행 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AI를 통해서 내가 쉽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나열하다가는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생활 속에 깊숙이 산재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뭘 해야 하는데 너무 마음 급하지는 않고 AI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좀 초점을 두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이켜보시죠. 지금의 노인분들은 PC를 잘 다루시지 못하세요. 그러나 장년층에서는 PC를 잘 다루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년층이나 기성세대는 틱톡이나 릴스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하지만 이런 빠른 미디어 활용은 젊은 세대, 훨씬 어린 세대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무조건 안 돼, 무서워 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체험해봐, 즐겨봐 라고 우리가 그 판을 열어줘야 합니다. 사실 지금에서야 뭐 유명해진 거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같은 기업은 없었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주목받지도 못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속도와 훨씬 다르게 더 빠르게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공업이나 철강, 건설 이런 걸 이야기했던 회사들은 지금에 와서는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 막 딥시크다, 챗GPT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기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하고 직업이나 일자리,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그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미래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퍼즐을 먼저 맞추는 기업들일 텐데, 그 기업 중에 가장 앞에 있는 7개 기업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대체하는 직업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이 나오면서 우체부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자동차가 나오면서 소달구지가 사라졌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졌나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가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간 노동의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은 마치 우리가 산업혁명 때 걱정했던 것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 노동은 기계로 대체가 되고 있죠. 이미 창하고 칼로 싸우던 군인들이 총이 나오면서 사라졌나요? 아니죠. 총을 들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저는 분명히 사라질 일자리들은 존재한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진로로 결정할 직업들은 그러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면 되겠죠.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이미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는 콜센터의 상담원 분들입니다. 요즘 전화해보시면은 상담원하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상담사분들이 상당 부분 교체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AI 목소리가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거기에 맞춰서 AI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내는 목소리를 흉내를 잘 못 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의 목소리도 학습할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거든요. 또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분들이, 창구의 은행원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인터넷 은행이라는 걸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 은행을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굳이 오프라인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도 다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챗봇이 고도화되면서 금융 업무를 거의 다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더 이상 점포를 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창구에 있는 은행원의 수도 줄일 수 있어요. 인건비와 임대료가 줄어들었는데 고객한테 다가오는 수수료의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더 금리의 혜택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생각해보죠. 택시기사나 택배기사님들 같은 운송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대체될 거라고 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구글의 웨이모가 택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경로를 더 이상 택시기사님의 감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안에서 어떻게 가야만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지까지 AI로 다 학습을 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까지 인지해서 이동해 줍니다. 더 빠르고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죠. 대체되는 직업들이 바로 이런 직업들입니다. 하지만 대체되지 않고 이걸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일자리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나 산업을 기획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갈 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우리 챗GPT로 많이 대체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챗GPT에 입력해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더 정교하게 입력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가라는 영역은 절대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노벨 문학상을 AI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조앤 K 롤링, 해리포터를 AI 보고 생각하라고 하면 절대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작가님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 미혼모로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힘든 시절에 카페의 구석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책을 쓰셨다고 하거든요. 힘든 경험에서 나오는 상상력이라는 건 AI가 감히 도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감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다양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에서는 휴먼 터치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음으로 듣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런데 사람처럼 마치 말하거나 혹은 정말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고객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화가 난 거, 내가 슬프고 억울한 걸 들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을 직접 대하는 직업 중에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AI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하는 거를 안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AI라는 것을 누가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도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전인적 교육의 고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먼 터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직업군들이 굉장히 더 곽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젠슨항이 컴퓨터공학 전공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AI 시대, 빅테크 시대에 무슨 컴퓨터 전공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 어쩌면 자기들만 돈 많이 벌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내용입니다. 젠슨항은 공학을 전공하지 말고 생물학을 전공하라고 했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에는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개발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었잖아요. 채용할 때 몸값도 높아지고요. 근데 지금은 주니어 개발자의 인기는 내려가고 시니어 개발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니어 개발자는 젠슨항이 봤을 때는 코드를 단순히 짜주는 코딩 기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젠슨항은 코딩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는 사람보다 무얼 코딩해야 할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코딩을 해야 하는지 그 고민을 세상에 던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젠슨항은 컴퓨터 공학을 하지 말고 컴퓨터 공학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전공을 찾아보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 전공이 뭘까? 생물학이라고 했는데, 생물학이 대표적으로 시간, 돈, 인력이 모자라서 퍼지기가 힘든 전공이에요. 어떤 가설을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실험을 해야 하고 그 실험에 통계를 내고 통계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 안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게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력을 갈아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고 딥러닝을 하게 되면서 더 적은 돈으로, 더 적은 시간으로, 더 적은 사람으로 그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거든요. 그 개발의 결과가 코로나 신약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젠슨항은 생물학을 전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처럼 AI 발달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문을 전공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작가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히 대본을 짜는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 안에서 어떤 구성을 만들고 누구를 섭외하고 누구를 출연시켜서 어떤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야겠다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하는 작가보다는 고민하는 작가를 필요로 하고, 그런 작가들은 챗GPT가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웹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 할 때 작가들이 글을 쓰기보다는 유명하게 성공한 웹툰에서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영화와 드라마화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작품이 성공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들은 AI가 대체해줄 수 없습니다. 그림은 대체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림 비슷하게 그려줘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갈등 겪거나 슬프거나 기쁜 상황을 생각을 하게 해줘, 상상을 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서사에 맞는 사람이 고민하는 그 포인트를 짚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글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웹툰 작가분들도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이제 AI의 도움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더 많은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더 이상 자동화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예측할 법한 그런 프로그래밍들은 적용된 프로그램은 나오고 있죠. 유튜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챗GPT로 해서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는지 짜줘 하면은 챗GPT가 정답을 내주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정말 기상천외하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AI는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작가 이야기도 했지만 콘텐츠 개발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진부한 내용을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꺾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AI는 꺾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려준 변칙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반전의 요소들은 디즈니 작가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기회는 불편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방에 들어와서 누구야 들어와 한 다음에 들어오면은 불 좀 꺼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죠? 누구야 불 좀 꺼줘 하면은 IoT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불을 딱 꺼줍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신문 맨 뒷장 봐가지고 TV 편성표를 그렇게 봤었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 근데 이제는 TV를 켜고 지금 먹방하는 프로그램 켜줘 하면 켜주거든요. 그거 다 불편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명절에 귀성 낄 때 어땠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운전하고 계시면 졸음운전 하실까봐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졸음운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나왔기 때문에 졸음운전 할 것 같으면 차선 이탈도 방지해주고요, 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도 이제 시골집에 데려다 줄 수도 있겠죠. 이 불편함에서 저는 계속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신문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신문을 보면 전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보는 편이 연예 스포츠란이었거든요. 정치, 사회 이런 거 너무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는 신문에서 제일 먼저 보여야 할 건 연예 스포츠란이었거든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런 걸 캐치한 겁니다. 신문사를 인수하면서 맞춤형으로 구독을 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신문을 내가 봤을 때 보고 싶은 게 있고 보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30개, 40개 되는 지면을 다 읽어야만 내가 봐야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신문사를 인수하고 디지털, 인터넷 신문사로 거듭나게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장면부터 먼저 보여준다는 겁니다. OTT는 어떻게 했어요? 넷플릭스 이제 켜시면 내가 원하는 거 가장 먼저 뜰걸요? 디즈니 플러스를 켜도 똑같고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유튜브도 데일리 어썸 먼저 찾아오신 분들보다는 나한테 추천된 영상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함에서 기인이 됩니다. 컨텐츠를 찾아 불편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미래의 기회는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망하는 산업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산업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산업들의 주축이 되는 게 요즘은 AI이긴 하죠. 지금 여러분들 포털 검색하면 원하는 거 웬만하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찾을 때까지 한참을 페이지를 뒤적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불편함이거든요. 구글의 창업자들은 이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데서 기회가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류하고 클릭하는 웹사이트를 가장 상단으로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글의 첫 번째 기회의 발견이에요. 두 번째 기회는 뭐였냐면요, 이렇게만 해주다 보니까 구글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개발만 하고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요. 근데 구글은 광고하는 거는 안 하겠다고 끝까지 했거든요. 왜냐면 광고하는 건 굉장히 악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고도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때 보여주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당장 병원을 찾고 있을 때는 병원의 광고가 가장 상단에 뜨면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광고겠죠. 구글의 검색 광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해외여행을 검색하면 호텔이나 항공 서비스 광고를 가장 위에 상단에 띄워줍니다. 적재적소에, 적시에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해주는 게 바로 그 구글이 두 번째로 찾은 기회였거든요. 사람들은 어쩌면 그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준 게 바로 구글이었고, 구글은 그 불편함을 통해서 미래의 기회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애플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아이폰으로 유명한 회사긴 하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제일 처음 유명해진 건 GUI였거든요. 이런 유저들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예전에는 불편했어요. 컴퓨터를 딱 키면요, 지금처럼 마우스가 떠 있지 않아요. 까만 화면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 명령어를 막 입력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문자들이 막 내려오면서 내가 찾는 프로그램까지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투박하고 일반인들이 쓰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애플에서는 GUI라는 걸 만들면서 마우스가 생겨납니다. 마우스가 윈도우 안에서 돌아다니고 어떤 폴더를 클릭한다거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불편함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잖아요. 플러스를 곱하기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하고 싶은 걸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 싸이월드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SNS는 메타 플랫폼스가 훨씬 더 잘할까요? 이거는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이거든요. 메타 플랫폼스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처음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조금 음흉한 사람이었어요. 학교 안에 어떤 친구들, 이쁜 여하구들이 누가 있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크 주커버그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궁금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서비스로 만든 게 사실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말고 메타 플랫폼스가 또 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사진도 올리고 릴스도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을 굉장히 잘 건드리면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먹기 전에 정말 이쁘게 플레이팅 돼 있는 사진들은 올리고 싶거든요. 주변 사람들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걸 해소한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줬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했거나 보여주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통해서 사업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탄생 비화 보다 보면은 바로 이거지 하는 느낌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나머지 7개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 트럼프 정부에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한다, 5천억 달러, 뭐 한국 돈으로 하면 700조 이상 퍼붓겠다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건 앞으로도 글로벌 산업기조 자체가 이 AI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신호탄에 불과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면 이미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현재 도착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BT, IT, NT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서도 미래는 이공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유망직군이라고 말하시던 분들은 예언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미 싹이 트고 있었고, 그 싹이 이제 언젠가 꽃필 거라고 봤는데 어느새 꽃이 벌써 20년 뒤에 펴버렸죠. 저는 이공계 가라, 이공계가 뭐 트렌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산업이 변화하면서 거기에 맞는 좀 더 세부적인 트렌드는 있었겠죠. 지금 어떤 직업이 유망하다, 앞으로 무엇이 유망해질 것이다 라는 건 지금 산업에서 유망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산업으로 돈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할 거고요. 더 많은 인재들이 몰릴 겁니다. 일은요, 그리고 공부는요, 배울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런 업계가 20년 전에는 NT, BT, IT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선도하는,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0년 전에 무슨 얘기 했죠? 알파고 얘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알파고 나올 때 충격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라고 하면은 체감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AI가 나오고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우버라는 기업도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도로 교통망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택시로 실어 나를 수 있는지를 그런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사를 차렸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빅데이터 기업이잖아요. 이미 10년 전에도 지금 유행할 기업들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미래에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 직업군, 산업군들은 전문가들이 이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셔야 할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20년 전, 30년 전 본인들의 학창시절 그 기준에 머물러 계시니까 굉장히 명문대, 상위 학벌, 좋은 학교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뜨지 않을 본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전공들을 추천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긴 해요. 자녀가 잘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유튜브 보지 마, 너 인스타그램 하지 마 라고 하시겠지만 그걸 봐야 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유행할지 더 잘 될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K-팝, K-컬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한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TV 몰래 보면서 그런 걸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기술이 어렵다고, AI가 어렵다고, 그리고 그건 위험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증기 기관이 위험하다, 자동차가 위험하다, 말을 위협한다 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멀리 했던 사람들은 자동차로부터 먼 산업에서 일을 했을 거고 쉽게 대체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산업에 친화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대체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산업에 올라탔겠죠. 저는 학부모님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방에서 따뜻하게 수많은 전문가들, 세계의 석학들의 이야기를 귀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듣고 있잖아요. 이제는요, 더 이상 노량진 학원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1.5배속 해서 2시간, 3시간이면 다 들어요. 그런데 왜 본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학교나 진로, 전공을 선택을 권유하냐는 거죠. 어른들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게 어느새 지금 미국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들어온 일론 머스크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더 정부를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공무원들을 더 효율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30년 전, 20년 전 생각했던 안정적인 직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기회를 가져가는 건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에 올라타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이끌어 주시기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웹툰을 보고 자란 친구들은 웹툰을 보고 웹툰을 만드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란 사람은 직접 디즈니 가서 만화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리더십 있는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육들이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착실하게 일할 인재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은 팔로워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일을 분배하고 어떻게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보거든요. 대기업 인재 채용을 할 때도 실제로 그렇고, 어떻게 하면 구글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길을 가다가 휴지를 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해서 코딩만 막 해요. 그거는 훌륭한 인재라고 보기보다는 유용한 인재겠죠. 그렇지만 기업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내가 길을 가다가 이 쓰레기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밟아서 넘어지지 않을까? 누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주 훌륭한 기업형 인재, 직원형 인재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길을 만들다 보니 너무 천편일률적인 인재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차별성을 가져가려면 그 리더십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나서서 대장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혹은 나의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놀이를 하다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지 그런 걸 고민해주는 친구를 만들어주길 바라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깍두기는 좀 모자란 친구거나 아니면 잘 뭘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불편한 친구들은 깍두기로 해서 보호해주고 같이 데려갔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고요. 반장하거나 학생회장 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도 공부지만 친구들 이끌고 가는 힘이 있고요. 그런 힘이 있는 친구들이 미국에서는 빅테크 같은 기업들을 만든 거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끄는 기업들을 만든 그 배경에는 리더십이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창업을 하라가 아니라 창업을 할 정도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보고, 그럼 그 인재들, 우리가 가장 앞에서 볼 수 있는 이 7기업의 인재들을 보면서 그런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수는 당연히 잘해야죠. 필요하니까, 입시할 때. 그런데 국영수는 잘하려는 친구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차별점을 얻어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서도 기업가 정신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무언가 하나 꽂히면 관찰도 하고 탐구도 하고 집요하게 자꾸 파고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국영수에도 적용이 돼요. 내가 공부를 하려면 뭐가 어려운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국영수 공부할 때도 내가 뭐가 어려운지를 몰라서 계속 문제만 풀고 학원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나의 회사를 잘 운영하게 하려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국어라는 부서, 영어라는 부서, 수학이라는 부서를 잘 키우려면요, 거기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무엇이 어려운지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집요함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요 굉장히 집요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집요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볼 때도 게임을 할 때도 흠뻑 빠져서 하는 걸 정말 잘해요. 이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뭐가 궁금한지 물어봐야 돼요. 어린이 일론 머스크를 키워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론 머스크 지금 막 화성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 보고 화성 갈래 하면은 어렵다고 못해요. 근데 애들 보고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왜냐면 우주는 내 손에 닿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주 가고 싶어? 그럼 우주가 뭐 하는 곳인데? 우주 안에 별이 있어? 그럼 별은 어떻게 가야 하는데? 별에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국영수부터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국영수도 하고 그런 집요함도 저는 키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AI 알고리즘이라는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그걸 비유할 수 있는 걸 찾아가 보자고요. 너 유튜브 보는데 이게 왜 떠? 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이걸 좋아하면 뜨지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아이들이 어디에 흥미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거기에 파고들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건데, 앞에처럼 우주에 관심이 있게 한다면 우주항공공학자로 꿈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많은 학생들, 선생님한테 수학 잘한다고 하면은 너 의대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의대 가면 좋죠. 의사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요. 그런데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의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우주공학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손흥민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거기에만 메모리돼 있으니까 더 많은 기회를 못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직업에 노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으로 세워놓은 건물을 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라하기도 해요. 전 세계 친구들이. 요즘 릴스뿐만 아니라 틱톡 많이 하잖아요. 틱톡 하면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럼 이 친구들은 춤을 추고 댄스 챌린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걸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너 틱톡 하지 마, 너 인스타그램 하지 마, 너 게임 마인크래프트 하지 마 이렇게만 하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기회를 찾지도 못하고 국영수만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누구나 다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유튜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 할 수 있는 친구가 유튜버를 할 수도 있고요. 유튜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친구들이 의사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흥미를 갖고 파고드는 그 환경을 우리가 못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노출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20대에 막 이것저것 도전하다가 실패한 친구들한테 괜찮아, 아직 너 어려, 젊어,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근데 왜 10대 어린 친구들은 조금만 뒤쳐져도 기회가 있다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슬프거든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서 실패하신 분들한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수학 진도가 조금 늦춰지면 큰일 난 줄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 풍토가 친구들한테 기회를 못 준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파일럿을 꿈꿀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항공 정비사를 꿈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의 길로만 가고 있으니까 계속 서열이 매겨지고 거기서 경쟁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더 행복하고 웃으면서 경쟁을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하나의 길에서, 좁은 길에서만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저는 그래서 국영수, 코딩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역사학과 나왔거든요. 역사학과 나와서 왜 빅테크 이야기를 할까? 이런 얘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학을 통해서 저는 테크의 기회를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역사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우리가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책으로 읽으면서 인과관계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과거에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흥했고 어떤 나라는 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짧은 역사에서 보면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에 들어오기까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큰 기업들이 어떻게 흥망성쇠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하진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은 기업들이 다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장의 지금 동력은 AI에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정말 인기 있는 기업이 된 배달의 민족도 처음 시작할 때는 배달 음식 저런 거 유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배달하면 중간에서 수수료 너무 많이 뗀다. 요금 많이 먹었지만 5조 원대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리기도 했죠. 그리고 혹시 야놀자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야놀자라는 기업이 호텔이나 펜션, 그리고 항공권, 이런 숙박, 여행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이 다 되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창업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대표님은요, 디자이너로서 길거리에 있는 전단지를 모바일로 넣어서 더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쉽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야놀자의 창업자 이수진 대표님은 직접 모텔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약을 할 수 있는 걸 더 쉽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셨거든요. 어떤가요? 국영수를 잘해야만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존경받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분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 흥미,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몰입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저는 자녀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성공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한국에서도 빅테크 만들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글로벌 빅테크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7개 기업들, 앞서 있는 선배 기업 창업가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거에 꽂혀서 몰입하고 빠져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원하는 걸 제시할 수 있었는지, 그 몰입에 대해서,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시고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한국에도 빅테크 창업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워형 인재가 아니라 리더형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